금호아시아나, 한때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며 한국 경제의 비상을 상징했던 이름. 그러나 그 화려한 제국의 꼭대기에 있던 한 남자는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남긴 채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 박삼구, 대한민국 굴지의 항공건설운송그룹을 일군 가문의 후계자이자 동시에 몰락의 중심에 선 인물. 2000년대 초반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 전역을 잇는 하늘의 달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항공 노선, 거대한 물류망, 국민항공사라는 자부심까지. 그러나 2019년 갑작스러운 사퇴 선언과 함께 언론에 흘러나온 단 한 줄의 보도는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퇴 직전, 그는 누구와 마지막 통화를 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금호아시아나 제국의 흥망성쇠와 얽힌 인간적 고뇌, 그리고 가족이라는 굴레 속 비극의 실마리를 던졌습니다. 재벌가의 권력은 언제나 피와 눈물 위에서 쌓여왔습니다. 형제의 난, 자식 간의 다툼, 그리고 부모의 그림자, 금호그룹의 역사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삼구 회장의 마지막 통화에 담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남긴 침묵은 단순한 개인의 고독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제국의 균열을 상징하는 최후의 신호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금호아시아나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권력의 그림자와 인간의 내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의 사퇴가 남긴 질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관은 축복인가 혹은 저주인가? 금호아시아나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 박삼구라는 이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후 10세기 한국 경제 성장의 맥박과 함께 뛰던 한 가문의 개척 서사에서 비롯됩니다. 1930년대 광주, 일제강점기의 어둡고 척박한 시기, 한 청년은 신발을 수선하는 작은 가게에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가 바로 금호그룹의 창업주 고유 박인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구두를 고치는 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무너진 사회 속에서 사람을 움직이고 물자를 움직이는 길을 만들고자 했던 집념. 그것이 훗날 한국 교통산업의 근간이 된 금호고속버스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던 시대. 정부는 도로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고 금호는 그 흐름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전라도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 노선, 그리고 이동의 자유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며 금호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파도 위에서 금호는 더 큰 꿈을 꿉니다. 단순한 교통을 넘어 건설, 화학, 항공으로 뻗어나가던 그 시절, 금호는 마치 끝없이 확장하는 나무처럼 가지를 넓혔습니다. 1988년 마침내 금호아시아나 항공이 창립되면서 하늘길의 제국이 열렸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항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국가의 위상이었고 국민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이 독점하던 하늘길에 등장한 아시아나는 친절한 항공사, 세계와 맞닿은 창구라는 이미지를 심으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금호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지방기업을 넘어 전국적 상징이자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는 한국 경제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영광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과도한 확장, 무리한 M&A, 그리고 재벌 특유의 가족 경영 구조. 이 그림자는 훗날 박삼구 세대에 이르러 폭발할 불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호의 성공은 시대가 만들어준 기적이자 동시에 무너짐을 예고한 운명이었다. 이제 무대는 21세기로 옮겨집니다. 금호의 피를 이어받은 후계자 박삼구.
그는 어떻게 이 거대한 제국을 짊어지게 되었을까요? 재벌가의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무대는 언제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전쟁터였습니다. 금호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박인천 창업주로부터 시작된 금호의 제국은 아들 네 형제 박성용, 박정구, 박창우, 박삼구에게 분할되어 운영되었습니다. 형제들은 겉으로는 협력하는 듯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미묘한 균열과 긴장이 쌓여갔습니다. 이 2000년대 초반, 금호는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인수라는 초대형 M&A에 뛰어들며 재계 7위라는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언론은 호남의 기적이라며 박씨 일가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팽창은 무리한 차입 경영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금호 가문 내부의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형제 간의 경영 철학 차이였습니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의 동생 박창우, 금호석 유학 회장은 무리한 인수합병을 경계했습니다. 반면 과감하고 공격적인 성향의 박삼구는 확장이 곧 생존이라며 밀어붙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사회에서조차 공개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금호석 유화학은 계열 분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가문 내부의 승계 경쟁이었습니다. 창업주 이후 2세 경영 체제에서 누가 금호를 대표할 것인가는 늘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장남 박성용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실질적 권력은 둘째 박정구와 셋째 박창우, 막내 박삼구에게 분산되었습니다. 특히 2002년 박정구 회장이 별세하자 금호의 실질적 후계 구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박삼구가 전면에 나섰고 차남 라인과 막내 라인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세 번째 균열은 호남 재벌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달리 금호는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드문 재벌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서 늘 미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중앙 언론과 금융권의 시선은 때로 차가웠고 지역적 한계는 금호가 넘어서야 할 영원한 벽처럼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호는 스스로 제국을 키웠지만 그만큼 가족의 갈등과 시대의 벽을 함께 키웠다. 박삼구 개인에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막내의 자존심이자 동시에 호남의 자부심을 짊어진 후계자의 무거운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운명이 그를 파멸로 이끄는 모티프가 될 줄 그는 알았을까요? 박삼구의 젊은 시절은 겉보기에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는 1955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재벌 2세라는 타이틀을 등에 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축복인 동시에 굴레였습니다.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한 그는 누구보다 모범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기억 속 박삼구는 늘 조용하고 때로는 불안해 보이기까지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항상 뭔가를 짊어진 듯 무겁게 웃던 친구였다. 이는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뉴욕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밟으며 글로벌 경영 감각을 익혔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세계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었고 많은 재벌 2, 3세들이 해외로 나가 새로운 시각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재벌 2세들과 달리 박삼구는 유학 시절에도 늘 가문에 대한 책임이라는 무게를 의식했다고 합니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금호가 기다리고 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내면에는 심리적 약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막내 콤플렉스를 안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이미 그룹 경영의 핵심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탓에 자신이 언제나 뒤늦게 합류하는 후발주자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그는 과도한 책임감에 시달렸습니다. 창업주인 아버지 박인천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형제들이 각자 분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는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을 품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을 이루며 세계 무대에 눈을 돌리던 시기였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현대는 자동차, LG는 전자, SK는 에너지로 나아갔습니다. 이 거대한 경쟁의 틀 안에서 금호는 교통물류라는 전통 산업에 안주한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식이 박삼구의 성격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언론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특히 호남 재벌의 후계자라는 꼬리표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젊은 시절의 박삼구는 화려한 배경을 갖추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인정 욕구와 불안감이라는 양날의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칼은 훗날 그를 확장의 제왕으로 만들었고 동시에 몰락의 원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운명의 부름처럼 그룹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단순한 경영의 자리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설계된 시험대였을까요? 1990년대 초반, 한국 경제는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던 때, 각 재벌가의 2세, 3세들은 하나둘씩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삼구 역시 그 흐름 속에서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 경영학을 수학하고 돌아온 그는 1990년대 중반 금호그룹 요직에 합류합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작은 프로젝트와 계열사에서 경험을 쌓았지만 사실상 그의 합류는 후계 수업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금호는 형 박정구 회장이 그룹의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온화한 리더십으로 평가받던 박정구는 동생들에게도 일정한 책임과 기회를 나눠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내였던 박삼구에게 돌아온 임무는 단순한 견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맡았던 굵직한 역할은 바로 아시아나 항공이었습니다. 1988년 창립한 아시아나는 당시 대한항공의 절대 독주를 깨뜨리며 친절한 항공사라는 이미지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항공산업은 엄청난 자본과 리스크가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박삼구는 이곳에서 경영 능력을 시험받게 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한국 경제 전반이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던 이 시기, 금호 또한 위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재벌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대한항공이 경영난에 허덕일 때 아시아나는 서비스 품질 강화와 국제 노선 확대에 집중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박삼구는 이 과정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IMF라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보여주었고 내부적으로는 막내지만 믿을 수 있는 리더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귀환의 순간은 단순히 경영 능력을 인정받는 자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네가 금호의 미래를 짊어질 차례다라는 운명적인 호출이었습니다. 형 박정구 회장이 2002년 별세하면서 금호의 권력 구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룹의 전면에는 박삼구가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막내가 아니라 이제는 대표로 불려야 할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운명적 귀환은 동시에 무리한 확장의 문을 여는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가문의 명예와
호남 재벌의 자존심을 모두 등에 지고 한국 재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경제는 IMF 위기를 간신히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려는 시기였습니다. 재벌들은 구조조정을 끝내고 다시 확장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 금호는 호남 재벌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적,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선 인물이 바로 박삼구였습니다. 그가 내세운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인수합병 M&A로 세력을 넓힌다. 2006년 금호아시아나는 재계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대형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바로 대한통운 인수였습니다. 국내 물류 산업의 절대 강자를 손에 넣음으로써 금호는 항공, 육상, 해상 운송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물류 제국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금호는 이제 교통의 모든 길을 손에 쥔 기업이 되었다. 이어 2006년 말 또 하나의 메가딜이 성사됩니다. 바로 대우건설 인수였습니다. 국내 1위 건설사였던 대우건설을 품에 안으면서 금호는 단숨에 재계 7위 그룹으로 도약합니다. 항공과 건설, 화학과 물류를 모두 거느린 거대한 제국, 이때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호남에서 출발한 기업이 마침내 삼성, 현대, LG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불안한 기초가 있었습니다. 금호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차입 빚에 의존한 확장이었습니다. 박삼구는 성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라며 자금을 빌려서라도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IMF 위기를 견뎌낸 경험이 그에게 위험은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리한 확장은 훗날 금호 몰락의 시한폭탄으로 작동합니다.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박창우 회장, 금호석 유학은 공개적으로 차입을 통한 확장은 위험하다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박삼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문이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면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하며 과감한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중과 언론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시아나는 서비스 세계 1위 항공사로 선정되며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대우건설은 해외 시장에서 활발히 진출했습니다. 대한통운까지 더해진 금호는 대한민국의 제5재벌로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삼구는 무모했지만 동시에 시대의 기회를 가장 빠르게 붙잡은 사람이었다. 초반의 성공은 그를 확장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빚의 그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국의 심장부에는 화려한 승리와 불안한 균열이 동시에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균열은 한국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대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파고가 몰아쳤습니다. 세계 자본시장이 흔들리고 대기업들의 차입 구조가 붕괴되던 시기, 금호아시아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박삼구가 과감하게 추진했던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는 위기 앞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막대한 인수 자금을 차입에 의존했던 구조는 곧바로 유동성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2009년 금호는 4조 원이 넘는 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재계 7위의 금호가 무너질 수 있다. 언론의 헤드라인은 연일 위기설을 보도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형제의 난이었습니다. 셋째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금호의 무리한 확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박삼구 체제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던 금호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독자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금호는 사실상 두 갈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많은 언론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삼성의 왕자의 난, 현대의 형제의 난에 이어 금호도 결국 피할 수 없는 가족 전쟁의 무대에 올랐다. 이 싸움은 단순히 경영권 다툼을 넘어 가문 내부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했습니다. 형제들 간의 불신, 누가 창업주의 진짜 계승자인가를 둘러싼 자존심, 그리고 지역 사회의 시선까지 얽히면서 금호는 안팎으로 흔들렸습니다. 2009년 말, 결국 박삼군은 대우건설을 산업은행에 반납하는 굴욕적인 자구안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불과 3년 전 재계의 별처럼 빛나던 인수합병이 이제는 재벌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전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권단은 박삼구 체제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내부에서는 막내의 무모함 때문에 금호가 무너졌다는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그는 가문 내부와 외부 모두에게 포위된 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삼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금호의 이름을 반드시 되살리겠다. 이 선언은 그가 여전히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고집을 드러낸 동시에 곧 다가올 제2막의 비극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순간, 만약 그가 뒤로 물러섰다면 금호는 지금과 달라졌을까? 그러나 역사에는 만약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가족과 기업, 그리고 한 개인의 운명을 깊이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이후 금호아시아나는 더 이상 국민의 항공사라는 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빚더미 재벌, 무리한 확장의 실패자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우건설 인수 실패로 금호는 채권단 관리체제에 들어갔고 재계 순위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한때 재계 7위에 올랐던 그룹은 불과 몇 년 만에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대중이 보기에 금호는 더 이상 성장 신화가 아니라 몰락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항공업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아시아나는 세계 최고의 서비스 항공사로 불릴 만큼 호평을 받았지만 모기업의 위기는 항공사의 이미지에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노선 축소, 기자의 교체 지연, 그리고 직원들의 구조조정 소식이 이어지자 승객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었습니다. 삼성의 승계, 현대의 형제의 난, 롯데의 경영권 분쟁과 더불어 금호의 몰락은 한국 사회에 반복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벌 체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벌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국민 경제 전체를 흔든다. 호남의 자부심이던 금호마저 무너진 것은 결국 재벌의 한계 때문 아니겠는가? 이 시기 금호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위기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 재벌 특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치와 재벌의 유착 의혹까지. 금호의 몰락은 곧 한국 자본주의의 불편한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금호는 더 이상 성공 신화의 아이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몰락한 재벌가의 상징처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금호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고 시대착오적인 가족 경영의 대명사로 기억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 여파 속에서 박삼구 개인에 대한 시선도 싸늘해졌습니다. 언론은 그를 무모한 경영자, 책임지지 않는 오너로 규정했고 여론은 그의 모든 선택을 실패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그는 다시 한번 언론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중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사퇴 직전 남겨진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2019년 3월 박삼구는 정역적으로 금호아시아나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 짧은 사과와 함께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그 이면에는 감출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사퇴 직후 언론은 연일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 채권단 압박, 내부 갈등, 특히 국토교통부의 특별 점검에서 드러난 아시아나 항공의 회계 처리 문제는 박삼구 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퇴진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채권단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강제였다. 이후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며 박삼구는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혐의는 배임, 횡령, 분식회계 등 한국 재벌 오너들이 반복해온 그림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1년 그는 결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의 횡령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담담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살리려 했을 뿐이다. 모든 결정은 그모를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재판부와 여론은 그 변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사퇴 직전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마지막 통화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그는 물러나기 전날 밤 누군가와 긴 통화를 나누었다. 그 대화 속에서 그모의 운명을 결정짓는 비밀이 오갔다.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끝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일 수도, 채권단 고위 인사일 수도, 혹은 정계 인사일 수도 있다는 추측만 무성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통화는 사태와 관련된 최후의 조율이었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다른 보도에서는 개인적인 고백과 후회의 흔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저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통화 이후 그는 회장직을 내려놓았고 그모 제국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그날 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밝혀진다면 그모의 몰락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재판과 언론 보도 속에서도 그 마지막 목소리의 내용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삼구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호남의 자부심이 아니라 재벌 몰락의 교과서로 남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온 후 박삼구에게 남은 것은 화려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뒤편 홀로 남겨진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걸어온 것인가?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던 선택이 결국 그모를 무너뜨린 것은 아닐까? 가까운 측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퇴 이후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붙잡고도 쉽게 전화를 걸지 못하고 서류를 들여다보면서도 한 장 넘기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던 모습. 그의 고독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한 제국의 몰락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가장 그를 괴롭힌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형제와의 갈등, 자식 세대로 이어지는 경영권 불안, 그리고 가문 내에서 흩어진 신뢰. 재벌가에서 가족은 언제나 가장 큰 자산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수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나는 동생들의 눈에 무모한 모험가였을까? 아니면 가문을 위해 싸운 최후의 방패였을까? 또 하나의 질문은 후계였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모두 피투성이 권력 승계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모의 경우 확장과 몰락의 파고 속에서 후계 구도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이 무거운 왕관을 물려줄 수 있을까? 아니면 상처뿐인 유산을 남기게 될까? 그 고민은 매일 밤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은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날 밤 나누었던 대화는 어쩌면 그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개인적 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퇴를 앞두고 그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겼을까?
나는 이제 내려간다. 그러나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혹은 미안하다. 내가 다 지켜주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풀지 못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내면의 독백은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귀결됩니다. 왕관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그에게 있어 권력은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가문의 피와 역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은 그의 삶을 옥죄는 쇠사슬이었습니다. 박삼구의 퇴진 이후 금호아시아나는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채권단의 관리 아래 놓이면서 아시아나는 매각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한때 국민항공사라 불리던 회사가 이제는 다른 그룹의 손에 넘어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2020년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 속에서 거래는 무산되었습니다. 이어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인수에 나서면서 아시아나는 사실상 대한항공에 흡수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은 이 과정을 두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금호가 만든 하늘길은 결국 다른 제국의 날개 아래로 들어갔다. 한편 금호 내부에서도 재건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투명한 회계,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 도입 등 새로운 가치가 강조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영진은 과거의 무리한 확장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림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가문 내부에서는 금호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다시 한번 독립적인 재건을 꿈꾸었고 또 다른 일부는 이미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삼구의 역할은 모순적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창업주의 피를 이은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을 떠올릴 때 동시에 금호의 몰락과 희망, 두 가지 얼굴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금호의 사례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재벌의 무리한 확장과 가족 중심 경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교과서에 실렸고 대학 강의와 경제 칼럼에서 끊임없이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ESG 담론이 확산되면서 금호는 과거의 실패가 미래 개혁의 출발점으로 언급되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호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한국 재벌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렇다면 박삼구 개인에게 이 시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퇴와 재판, 그리고 사회적 비난 속에서도 그는 끝내 금호라는 이름을 놓지 못했습니다. 비록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짊어진 호남의 자부심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동시에 고통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집념이 만든 제국이 한 사람의 집념 때문에 무너진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화두가 되었습니다. 금호아시아나의 역사는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신발 수선에서 시작해 한국 교통의 대동맥을 만들고 하늘을 가르며 세계로 뻗어나갔던 제국, 그리고 무리한 확장, 형제의 갈등, 법정의 추락, 마지막 통화라는 미스터리로 이어진 몰락. 박삼구라는 이름은 이제 한국 재계에서 성공과 실패, 집념과 집착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그는 분명 한 시대를 풍미한 경영자였지만 동시에 재벌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그의 마지막 통화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그 대화 속에는 단순한 사퇴의 조율이었을까? 아니면 후회와 고백이 담긴 절규였을까?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남겨진 기록은 없고 목소리는 증발했으며 진실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통화 이후 한 재벌의 제국이 무너졌고 한 인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재벌이라는 왕관은 과연 가문의 영광일까요? 아니면 후손들을 끝없는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저주일까요? 권력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쓰러져간 수많은 재벌가의 사례 속에서 금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피와 눈물 위에 세운 제국을 반복할 것인가? 어쩌면 박상구의 침묵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찾으라는 또 다른 메시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권력 이야기 속 한 장면일 뿐입니다. 왕관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질 다음 이름은 아직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